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한미리 님이 기다렸습니다. 여긴 미국 LA라고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미국 상황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 시선집중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3일이었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그리고 검찰과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거를 올렸나 해서 이제 배경이 궁금했는데 오늘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있죠. 네,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네. 한동수 부장이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감찰에 착수를 했었는데 제동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대검 감찰부 감찰 3과가 지난달에 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이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아무개 씨의 이 진정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가 당시 참조 의견으로 감찰 3과를 딱 특정해서 진정 사건을 넘겼는데 감찰부가 이 당시에 즉시 감찰에 준하는 작업에 들어갔었다. 이게 네. 이제 보도 요지였습니다. 으흠. 그런데 이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감찰 작업이 중단됐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한 부장은 감찰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게 채널 A와 그렇죠. 그 검수장 간의 유착 의혹 사건 때 나왔던 현상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같은 포인트 같습니다. 이 왜 감찰부장이 왜 대검 왜 검찰총장에 부하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이러는데 네, 부하긴 하죠. 네. 근데 아주 출신이 독특합니다. 판사 출신. 판사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원래 감찰부라고 하는 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 곳이죠. 어쩌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같이 근무하지 않았고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감찰 기능을 작동하려 하면 좀 막는 그런 좀 뉘앙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러면 감찰부에서 이걸 감찰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이거는 징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감찰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맞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징계 시효는 3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 지난 거는 맞아 보입니다. 이 사건들은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수 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네. 그 부분을 꼭 처벌을 아니면 징계를 위해서 조사한다기보다는 감찰이 그런 거에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형사처벌 못하는 것도 감찰로 하는 거고 네. 징계 처분을 못하는 것도 감찰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럼 감찰 기능 작동할 여지가 사실 없어 보일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정확히 갈라야 되는 게, 자, 이제 징계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났고, 하지만 저희가 일전에도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짚었지만 모해 위증교사 혐의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아직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찰을 하지 말고 수사로 가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동수 부장 얘기는. 포인트는 근데 수사로 가면 맞다라고 하는데 근데 인권은 감독관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감찰 사안이 아니라 수사 사안이라고 한다면 일선 뭐 형사반 이런 데로 그 배당을 하면 괜히 모르겠는데 네. 인권 감독관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수 부장이 좀 반발하는 게 그 부분 같아요. 이 채널A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 인권 담당 부서에게 넘겨버려요. 네. 차라리 조사 부서에 넘겨서 형사 사건을 개시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징계를 하려니까 징계 시효 지났다 그러고 네. 결국은 측근 수사를 지금 막기 위해서 측근에 대한 감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본인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해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좀 사심 없이 봐달라. 이거 그냥 감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 감찰 3과에서 이걸 그 맡아달라고 콕 찍어서 네. 넘겨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징계쇼가 진정권인데도 넘겨줬던 법무부도 그러면 헛수로 하게 그러면 일 처리를 그렇게 한 거냐? 징계쇼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것도 좀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수 부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을 해서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쓴 거죠. 수사권을 예. 갖고 있다 감찰부도. 그러니까,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미 검찰 내부에서 어떤 비판이 나온지를 본인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아무튼 또 하나의 쟁점이 불거졌습니다. 저도 주말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거를 올렸다라는 기사를 보고 심심해서 이런 거를 올릴 리는 그럴 만무하고 리는 뭔가 없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감찰부에서 이 문제를 맡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 또 제동을 걸었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예. 결국 이거잖아요. 네. 채널A 사건과 거의 똑같은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 문제 측근들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걸- 계속 그게 반복되면 감찰할 여지가 없어져요. 이런 조건 걸고 저런 조건 걸고 네. 그렇게 하면 그럼 차라리 감찰부장을 그 측근을 뽑아놔야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이게 이제 그 감찰부가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징계시효가 정말로 끝나서 그 뭐 수사를 하려고 맡긴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대검 감찰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내부 감시와 내부 견제의 통로가 그렇죠. 감찰부 아니겠습니까? 규정보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부 감시와 내부 견제의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총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 채널A 사건과 이 사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 막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예, 건가요? 막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찰부를 둘러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입니다. 한번 종합 진단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점만 좀 확인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간 연장했던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 다시 도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전과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뺏겠다는 건 못 막겠지만 스스로 내주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합당 초선 의원들도 이 비상행동을 선언을 했고요.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 초선 53명이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압박을 하자 맞불을 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추경 심사도 해야 되고 따질 것도 요구할 것도 많다. 그러니까 네. 요지는 법사위를 포기하더라도 11대 7을 받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요구가 당내 주류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집 밟고 가라라는 입장만 재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2시 본회의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네. 라는 모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주호영 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할 때 딱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 솔직히 차라리 밟고 가라는 모드 아니십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인터뷰에서는. 네.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이렇다라는 겁니다. 원내대표랑 조금 그 의원들하고 생각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의원총회에 자꾸 추인을 못 받는 게 봤을 때는 예. 초선들도 그렇고 네. 특히 미래통합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뺏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수파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저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현실 진단은 밀어붙이느냐, 그렇죠. 그냥 가느냐. 예. 민주당이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될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너무 힘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뭐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네. 밀어붙여도 되는데 못 네.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아, 이래 그래요? 말해도 맞나 모르겠는데 네. 뭐 법상으로 밀어붙여도 상관이 없죠. 18대 0을 하든 뭐 하든 예. 본회 열어서 해버리면 되는데 박병석 의장이. 예. 근데 박병석 의장도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음흠. 결국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우리 그러니까 그 정당 출입하고 있는 네. 박우신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뉴스 세계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식으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 못하는 걸 일환으로 하면서 내부적 이안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법사위를 줄 거라면 권한 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물 건너갔죠. 왜? 통합당이 체계작업 심사권을 온전히 쥔 법사위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물 건너갔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18대 0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일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래서 박병석 의장도 그렇고 해서 좀 11대 7로 좀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기를 좀 바라는 모양새였죠. 근데 이것도 좀 여기까지 온 게 통합당이 그것을 못 받겠다로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만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실 의석수 비율대로 하면 12대 6으로 해도 되는 건데 11대 7에 국토위 등의 좀 말 그대로 예결위, 국토위, 뭐 농해수위, 정무위 다 약간 알짜배기 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주려고 했는데도 그걸 통합당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 정수 뭐 조정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 지금 모양새가 판을 깨는 게 누구냐? 그럼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수 분들이 보시기에는 통합당이 지금 목리 부리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새에서 통합당이 우리를 밟고 가라라고 하게 되면은 국민적 여론이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 이 부분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18대 0이 현실화되기 좋은 조건이 되어버렸다. 착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 왜냐하면 18대 0은 올인을 해서 가져가는 게 민주주의 원리 어긋난다. 민주당이 너네 야당일 땐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냐?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 말이 별로 여론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렇게 호응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통합당들 답답해하는 게 있거든요. 왜 국민분들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이해하지 않느냐? 왜냐? 20대 국회 때 여상규 전 위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걸 우리를 밟고 가는 모양새를 만들고 우리가 약자로서 언더독으로 보여지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 자충수를 그걸 둔 거다. 알았다면 네. 이게까지가 안 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모르고 여기까지 있고 와서 진짜로 18대 0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기 시작한 거죠. 조건은 갖춰졌지만 과연 민주당이나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밀어붙였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어야죠.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실 좀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거든요. 가합이 한 11대 7 된 것도 더 이상 유효한지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네. 제3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표결로 결정을 하는데 네. 18명 전체가 아니라 11명만 11개 네. 해놓고 7개 그 비워두는 가능성도 11개 혹은 이제 가장 좋은 3개 정도 이제 지금 그 법사위를 포함해서요.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한 2-3개 정도만 먼저 표결을 하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를 협상 여지로 남겨둘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보죠. 네, 제가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다시 한번 쌍용차에 손을 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쌍용차의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 중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지난 4월에 쌍용차에 2,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것을 밝히면서 했던 말을 재차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니시샤 마힌드라 부사장 역시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은 파트너십을 모색하거나 접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하고 재계는 이날 나온 발언들을 쌍용차의 경영 포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힌드라가 현재 쌍용차 지분의 75%를 갖고 있는데 네. 당장 지금 쌍용차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에 빌린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쌍용차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마힌드라도 내심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6일에 700억, 19일에 200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개가 도래한다 이런 거죠. 네네. 이걸 갚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럼 배째라 이런 겁니까? 마힌드라가 배째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 못하니까 네.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좀 애둘러서 한 거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과연 이게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나 참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일부러 태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상황이 이렇게 몰려서 지금 뭐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지금 뭔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쌍용차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버린다라고 하면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크죠. 커지죠.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2배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직접 아니겠습니까? 직원도 5천여 명이고 관련 직원이 3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마인드라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뭐 접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건 아니겠죠?
뭐 그것까지 고려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그러니까 것 지금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대출을 조금 만기를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쌍용차는 지금 정부의 기간 산업 안정기금을 좀 바라고 있거든요. 이게 40조 원 정도 규모가 있는데 네. 이 중에 한 2천억 원 정도를 좀 지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겠다는 자금인데, 네. 사실 쌍용차가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요. 이전부터 어려웠던 그렇죠. 상황이었다가 코로나19가 좀 더 악화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정기금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또 사실 확실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정상화가 오래 걸릴 수는 네. 있겠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여파가 이제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다면 자동차 수요가 어차피 주는 것이고, 네.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 증가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미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경제 정치적으로서는 정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지 피할 수도 않습니까? 없고요. GM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 GM 때에도 철수설이 나왔을 때 산업은행이 8천억 원 정도 자금을 투입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명분은 고용 고용 유지였거든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갑자기 할 경우에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쌍용차도 재무적 관점만이 아니라 그런 고용 관점까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금 계속 정부 돈으로 지금 투여해서 기업을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네. 지금 섣불리 지금 스텝을 못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특히나 쌍용차가 이 2009년 파업 때 있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좀 내상이 깊은데, 복직이 최근에야 마무리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상균 전 위원장 복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바로 그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쌍용차의 문제를 마치 강성노조의 문제로만 치환해서 보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쌍용차가 어려워진 경영 여건이. 근데 조금 복귀를 해보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문제가 불거지고 또 사실은 중국 자본이 기술 유출 등을 노리고 들어와서 잠식을 한 다음에 네. 매각을 쉽게 하려고 일부러 노조 파괴 작업에 들어갔었고, MB 정부가 일부 이걸 사실상 맞아요. 용인해줬다, 이거의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 외국 자본이 특별한 출구 전략이나 R&D 투자에 좀 소홀하면서 운영은 방만하게 해놓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마치 뭐 특별한 어떤 노조가 개입을 해갖고 회사가 망가진 거를 정부가 구제준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 않을까.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진다는 이 논리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경영이나 자본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을 해가면서 투입을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